상당히 넓은 부분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입천정과 목젖, 뒤로는 인후, 위로는 뇌에까지 이르는 큰 부분이 되고 이것을 중간을 잘라서 앞쪽을 보게 되면 얼굴 중앙에 삼각형으로 비강이 보이게 되고 광대뼈가 있는 곳에 부비동이 보이게 됩니다. 공기가 비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부비동으로 넘어가서 공기가 정화되게 되고 이렇게 깨끗이 정화된 공기가 목 뒤로 넘어가서 폐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부비동은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에어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강에 염증이 있게 되면 비염이 되고 주된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생기게 되고 이 비염이 낫지를 않고 부비동에까지 염증이 파급이 되면 흔히 누런 콧물이 나오는 축농증, 부비동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강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이즈가 적당하고 빈 공간이 널찍합니다만은 비염이 있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막이 커져서 코가 막히게 됩니다. 이런 비염이 낫지를 않고 오래 진행이 되면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고 점막의 색깔이 붉어지게도 되고 울퉁불퉁한 형태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게 되면 이 점막의 색이 하얗게 탈색이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축농증의 상태는 중비각계의 상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중비각계는 좌우에 구멍이 이렇게 잘 뚫려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비동염, 축농증이 있게 되면 이 구멍이 막히게 되고 막힌 구멍에선 누런 콧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축농증이 있을 때 CT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광대뼈 부분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광대뼈 부분의 부비동에 공기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이게 되지만 축농증이 있게 되면 부비동에 농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철조등 검사법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이 검사법은 부비동의 빛의 투과도를 이용해서 부비동의 상태를 추측하는 검사법이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부비동에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코 옆에 광대뼈가 투명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만은 축농증이 있게 되면 부비동에 농이 가득 차기 때문에 빛을 투과할 수 없어서 부비동의 색깔들이 검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이들이 비염과 축농증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밤에 잠을 또 잘 못 자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질환을 꼭 치료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염과 축농증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비염과 축농증이 있으면 흔히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숨을 많이 쉬게 되면 편도도 커지게 되고 인후도 건조하게 됩니다. 또 감기를 하면 흔히 열감기를 하게 되고 또 입을 많이 벌리고 있다 보니 입에 침이 말라서 입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고 침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소화 효소이기 때문에 비염과 축농증이 있는 아이들은 흔히 식욕부진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염과 축농증이 있으면 목 뒤로 가래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목 뒤로 넘어간 가래를 입으로 뱉어내거나 목 뒤로 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에 가래가 끼어 있게 되면 잦은 기침을 유발하게 되고 특히 누워 있으면 기침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부비동염이 있으면 야간에 기침하는 것이 큰 특징이 됩니다. 소아인 경우에는 기침을 하다가 보면 복압이 상승을 해서 먹은 것을 토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또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항상 컥컥대는 버릇이 있어서 틱장애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목에 있는 가래가 폐로 넘어가게 되면 폐렴이 오기도 하고 귀로 넘어가서 중이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염과 축농증이 있으면 얼굴에 변형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 하여서 입을 조금 멍청하게 벌리고 있고 턱이 길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있으면 목 뒤의 아데노이드가 커져서 저녁에 잠을 잘 때 코를 고는 경우도 많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턱도 아래턱이 자꾸 돌출이 되는 경향이 많으며 치아도 부정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을 계속 벌리고 있기 때문에 입술이 자꾸 건조해지고 입술의 색깔이 붉어지게 되며 입 주위에도 잘 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코로 넘어가는 눈물샘의 흐름이 좋지를 못해서 비염과 축농증이 있는 아이들은 항상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비염이나 축농증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원을 서둘러서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병원에서는 그럼 어떤 검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예.
비염과 축농증이 의심이 될 때는 우선 비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하비각계의 상태를 보아서 비염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중비각계의 상태를 확인해서 축농증의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입안의 상태를 살펴서 편도나 인후의 상태를 살피고 또 후비로의 유무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 안을 보아서 중이염의 상태를 확인하게도 됩니다. 비염과 축농증이 있는 경우에 비내시경만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CT 사진을 찍게도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철조 등 검사법이라고 하여서 방사선 노출의 걱정이 전혀 없고 특히 소아에게 유용한 검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성장판 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성장판 검사는 한의원과 양안방 협진 체계를 이루고 있는 양방병원에 의뢰를 하여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성장판의 개폐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 개폐된 정도를 분석해서 뼈 나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뼈 나이와 연간 성장률과 2차 성징의 유무를 파악을 해서 성조숙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고찰해서 예상 성장키를 구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체성분 검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현재의 키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되고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근육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근육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질과 뼈의 무게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키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마치 담장을 높게 쌓으려고 하면 벽돌이 많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체지방량은 비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체지방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성장에 관한 검사 방법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비염과 축농증을 어떻게 치료해야지 성장에 도움이 될지 구체적인 치료 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비염과 축농증이 있게 되면 우선 체질 한약과 체질침을 쓰게 됩니다. 체질 한약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워주어서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하게 되고, 체질에 따라 오장육부의 허실 강약을 조절해 줌으로써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 최적의 건강 상태를 만들어 주어서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내원하여서 체질침을 맞게 되는데, 이 체질침은 기존에 꽂아두는 침과는 달리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5살 된 아이들한테도 쉽게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원했을 때 비염 물리치료를 같이 받게 되는데, 아로마를 이용한 네뷸라이저 치료, 원적외선 치료,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서 비강과 부비동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성장 치료를 하게 되는데, 성장 치료는 성장 추나, 전침 치료,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성장 추나는 비뚤어진 척추와 골반을 교정해주고 또 척추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자세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이나 사춘기 이후에 척추에 숨어있는 몇 센치의 키를 찾아낼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전침 치료는 비만으로 인해서 성장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복부에 지방분해 전침을 놓아줌으로써 살을 빼주어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치료이고, 약침 치료는 성장에 있어서는 무릎 성장판이 가장 중요한데 이 무릎 성장판 주위의 혈자리에 약침을 놓아줌으로써 성장을 도와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한방 성장 치료가 가능한 시기는 당연히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까지입니다. 성장 치료가 가장 적절한 시기는 사춘기 이전으로 남학생은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은 초등학교 4, 5학년이 가장 적당하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다던가 비만이나 비염, 축농증, 아토피, 식욕부진 등 성장 부진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나 연간 성장률이 5cm 미만인 경우나 또래보다 키가 많이 작아서 하위 10% 미만인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방 성장 치료는 보통 1개월을 하나의 치료 기간으로 삼아서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반복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집중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한 성장치에 도달할 때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한방 성장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본원에서 치료받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평균 성장치보다는 작게는 30, 많게는 40% 더 성장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염과 축농증, 성장 부진의 실제 치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비염과 축농증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심하였고 성장장애도 많이 심하여서 현재 키가 하위 10% 미만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비염과 축농증이 성장 부진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라고 판단하여 성장 부진뿐만 아니라 비염과 축농증도 같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비염과 축농증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호전이 되었고 성장도 많은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비염과 축농증이 성장 부진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될 경우에는 성장 부진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비염과 축농증을 같이 치료해 주게 되면 성장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방 성장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끝으로 아이들 키가 좀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또 평소에 할 만한 운동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비염과 축농증에 도움이 되는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비염과 축농증이 있게 되면 코가 막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쉰다고 하소연하시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리면 코의 증상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고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말을 하거나 웃거나 밥을 먹을 때는 제외하고 항상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 것을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형한, 음냉이라 하여서 찬 것을 먹고 몸을 차게 하면 폐가 상해져서 코가 낫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나 냉장고에 있는 물처럼 찬 음료는 가급적 먹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양말을 잘 신는 방법이 좋은데 한방에서는 상열하한, 두한, 종열이라고 하여서 모든 병이 있을 때 위쪽은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고 아래쪽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병의 치료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염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염과 축농증의 증상이 있을 때 반신욕을 하거나 족탕을 해주게 되면 코의 증상들이 금방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양말을 잘 신어주는 것이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에는 단백질, 칼슘, 무기질, 비타민과 같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단백질은 두유, 육류나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칼슘은 우유나 치즈, 미역이나 다시마, 멸치, 뱅어포, 정어리 등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금치, 당근, 귤, 표고버섯과 같은 음식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식품과 탄산 음료는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무려 25배나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래 위로 띄워주어서 무릎의 성장판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농구와 배구와 같은 운동이 좋은데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줄넘기 1000개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너무 과격한 운동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만보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성장에 좋은 스트레칭으로는 누워서 팔다리를 쭉쭉 뻗어주는 동작이 좋은데 이 동작은 전신의 성장판과 근육을 이완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누워서 몸통을 비트는 동작은 비틀어진 척추와 골반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 성장판 주위에 좋은 혈자리에 지압을 하듯이 꾹꾹 눌러주시는 것도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장에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해도 큰 도움이 되는데 하루 중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70%가 수면 중에 분비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에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면 아주 좋은데 이렇게 깊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고 저녁은 항상 가볍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성장에 있어서는 성장 치료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의 치료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염과 축농증이 성장 부진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될 경우에는 성장 치료만 해줄 것이 아니라 비염 치료, 축농증 치료를 같이 해 주셔야지 성장 치료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리신 것처럼 또래 아이보다 키가 좀 작은 아이가 있다면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비염이 있을 때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코엔케 한의원 유지철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